짜면 변해야 하는 건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서열 파괴 인사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서열 파괴 인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 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인사의 납습이 파격적 인사가 그들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검찰에게 넘기라고 주장했다. 저 권력이 정말 검찰을 놓아줄 것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의심은 명백한 오판이었다. 얼마 후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된다. 한국 정치에서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대선자금이 전면에 드러난다면 그 파국은 걷잡을 수 없을 터였다. 과연 규모는 엄청났다. 1,000억, 2,000억이 예사로 오르내리고 찻대기, 박스대기 같은 기상천외한 용어들이 난무했다. 10분의 1, 그러나 그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측근까지 소환되기에 이른다. 언론은 수천억이 예사로 오간 찻대기, 박스대기보다는 대통령의 몇천만 원에 더 주목했다. 그 대선 기간 중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자금 6천만 원. 2달 뒤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안희정까지 소환하기에 이른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수사였다. 거기에 이르는 동안 대통령은 검찰에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다. 왜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딸을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덮자고 해서 옛날 방식처럼 여야 지도자들께서 대국민 사과 성명 한 번씩 내고 검찰과 사법조직은 대략 정치적 지도자들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넘어가고, 그것은 절대로 검찰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다시는 검찰과 손잡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약속이었다. 검찰 독립은 그렇게 실현돼 갔다. 이번엔 국정원이었다. 국정원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지켜주던 보루였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에 기념 식수를 하던 날, 그는 농담 한마디를 건넨다. 면장갑 하나, 그것이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아본 단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날 식수를 하고 기념표들에 그가 남긴 이 한마디가 현실이 되기까지 한국 사회가 치른 고통은 너무 컸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는 공작정치의 산실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것으로 권력은 생명을 유지했다. 안기부뿐만 아니고 이제 무슨 보안사, 치안본부, 서울시경 이런 데들이 다 대공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 전체가 국민을 억압하는 기구였죠. 그것이 뭐 대통령과 청와대, 뭐 경찰 또는 뭐 이제 정보기관, 국세청, 그들이 모두 일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했단 말이죠. 국정원장의 자리는 언제나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그 자리에 그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임명한다. 이번엔 참모들마저 반대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필요하다, 이런 반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다 놓을 거면 권력을 왜 삼았나,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도 하고요.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랜들 가까운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혹은 중립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 통제와 유착은 끝났다. 그는 국정원에 어떤 부탁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치 보장을 해 주시면서 또는 정보기관의 이 어떤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이 기본 목표 설정은 국정원의 탈정치화, 탈권력화 이것을 이 목표로 북한과 해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저희가 수사를 안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건 스스로 그 수사권의 축소를 가져온 거죠. 국세청 역시 소위 말하는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거의 대통령의 사유화된 기관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그 권력마저 놓아버린다.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은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지방대 공무원 출신이었다. 가장 파격적인 인사였다. 한마디로 매우 의외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평소에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고향도 이제 전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여정부는 더 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임명한 것은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국민의 기관으로 혁신하고 개혁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착을 끊자 변화가 일어났다. 국세청은 이후 정부기관 49개 부처 중 최우수 혁신기관으로 변신한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국세청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대선 때 국세청 간부가 대선 자금을 모금했다고 하는 소위 세풍 사건, 그리고 2001년에는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국세청이 이 정치적 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인사청탁이나 세무조사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집 전화도 바꾸고 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제가 치던 골프도 2년간 끊었고요. 인사권도 버리고 조사권도 버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2년 동안 국세청을 이렇게 운영했다. 권력을 유지해주고 보호해주던 권력기관들을 놓는다는 것. 그것은 불법적으로 누리던 권력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거기에 대통령은 어떤 미련도 어떤 미적거림도 없었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화입니다. 독립이다 뭐다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정상화입니다. 헌법국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이 이 과거 초법적으로 초헌법적으로 행사해 오던 초과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는 것이죠. 적어도 옛날처럼 경찰이 국세청이 또는 정보기관이 검찰이 이런 월권적 비법적 초법적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두렵게 하거나 국민에게 공포를 주거나 그런 일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는 어목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리는 당연한 특권마저도 경계하고 끊임없이 끊어내려 했다. 통치자금이라 불리는 대통령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다. 오롯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맡겨진 돈으로 2003년 한 해에만 1조 1,800억이 내정돼 있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그 돈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 돈은 그의 태풍 복구 사업에 집중적으로 소비됐다. 당연히